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의 구심점인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조 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은 일단 사건 접수 당시 당원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정현 기자, 이 조국 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국혁신당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성비위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당시 당원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은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고 당원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 논리라며 조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이현주 의원도 조 원장을 겨냥해 옥중에서 보고를 받았다는데 뒤늦게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원장은 그제 SNS를 통해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위로를 서둘러 써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에 대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정부 여당 소식도 짚어보죠. 내일은 고위당정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나요? 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내일 오후 4시쯤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고위당정에선 노동안전과 재해재난 대책, 정부조직 개편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검찰개혁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개편안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9월에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고위당정에서 어떻게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종 결정하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또다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전문가와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지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까지 하면서 성비위 사건 처리를 지적하자 5개월 만에 공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사건 조국 원장과는 연관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당시에는 당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조국 전 대표님과 당무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저희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국 대표가 당무에 관여했다고 하면 정당법상으로 정당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러면 또 언론에서 사당화뿐만 아니고 옥중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국 원장 스스로 당무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발언하지 않았다. 뭐 여러 막 무슨 뭐 언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참 뭐 소개해드릴 만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범죄 사실을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아니라 이제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성희롱이라고 통상 뭐 포섭이 될 텐데 네.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이 안 나온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네, 들으신 것처럼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은 당시 수감 중이었다. 조 원장이 당무에 관여를 했다면 정당법 위반이다. 실제로 조 원장이 수감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물타기 형태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발언은 어제 오전에 있었던 건데요. 네. 그저께 밤에 조국 전 대표가 본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 글을 보아도 본인이 수감 중에 어쨌든 상황은 인지는 했었고 그리고 출소한 다음에 나와서도 8월 22일경에 강미정 대변인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본인의 공식 일정이 끝나면은 만나기로 했는데
했는데 그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수감 이후에도 출소 이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에서 한 명은 제명이 되고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당원권 정지 1년 이런 징계를 받았어요. 당내에서의 징계가 있었지만 당에서 2차 가해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 과정에 있어서 너희 때문에 10명이 어렵다. 지금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피해자들을 몰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조국 대표가 어쨌든 출소를 하면 이런 것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공식 일정, 글쎄요 공식 일정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의 2030 청년 극우 논쟁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SNS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서 참 부적절해 보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미 본인이 수감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나와서도 문제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강미정 대변인이 성비위 사건을 당내에서 처리한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결국에는 본인의 일정이 먼저였던 것이다. 사람은 후순위였던 것이다. 네. 거기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여전히 저런 형태로 조국만은 괜찮다. 조국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후폭풍이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짚어주신 조 전 대표 책임론에 더해서 2차 가해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들어보셨지만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발언인데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면서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사 출신으로서 직장이나 어디서 성희롱을 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기소를 해왔던 게 검찰들 아닙니까? 검사들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갑자기 본인의 정당의 일이 되니까 언어폭력, 이거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분 조국혁신당 사태가 가해자들이나 이 가해 행위는 사실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불거졌는가.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발언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태도, 조국혁신당 주요 관계자들의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소한 일로 취부해버린다든가. 사실 가해자들은 지금 당 차원에서는 제명을 당한다거나 당원권 정지를 당한다거나 처분을 받았어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러면 왜 갑자기 강미정 전 대변인이나 강미수 고문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가? 결국 조국혁신당 전체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여론이 악화가 되고요. 이 조국 책임론으로 번지는 상황인데 어떤 형태 또 어떤 내용의 사과가 필요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진정성이 너무 없죠. 절에 갔을 때 기자들이 붙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입장을 표명할 다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는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SNS에 밤에 글을 올린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제 오전에 있었던 우리가 조금 아까 영상으로 보았던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사과 메시지가 나올 때에도 조 대표는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까 김선민 대표의 메시지도 보셨습니다만 조 대표는 그때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 대표도 본인 SNS의 글을 보면 계속 책임 회피성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글쎄요. 조 대표가 8월 15일에 광복 8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하겠다라고 사면해주고 복권을 해줬기 때문에 정치계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역시 이분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아이콘이었다. 나와서 20일 동안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좋은 기사가 나온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사면 복권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고 조 전 대표가 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인데 피해자 쪽에서는요. 조국 원장에게 이 사실을 자세하게 전달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당과 소통을 했지만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밖에서 피켓으로 그리고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위원회 이름으로 이 사건을 당과 계속해서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한계가 많았고요. 사건 즉시 마련되었어야 하는 피해자 지원 조치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을 대하는 당의 태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 측 강미숙 고문은요. 조국 원장이 당원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당직자 의존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결국 좋든 싫든 조국혁신당은 조국당 아니냐. 이 당원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 논리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당원이 아니라서 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앞으로 그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빌미로 뭔가 비판을 할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탈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비당원, 당을 나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더 할 말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사실상 조국 전 대표가 이끌었고 만들었고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좀 무엇보다 그 기자회견으로서 이 사건이 이제 커지게 됐는데 강미정 전 대변인을 조국혁신당으로 모셔온 사람도 조국 전 대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이미 지금 그 피해자들의 주장을 들었을 때는 이미 그 수감 생활을 할 때부터 내용을 들었고 그럼 나오자마자 본인이 이렇게 삼고초려해서 영입했던 사람의 그런 피해 사실을 들었다면은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오죽하면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조국 전 대표가 나와주면 문제를 해결해주겠지라고 그 희망 섞인 기대 속에 버티고 있다가 그걸 끝끝내 못 참고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공감하기 어려운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춘 부의장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 쪽에서는 이 조국 원장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국 원장으로부터 온 답은 9월 초에 위로하겠다라는 답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조국 원장에게 이 일은 사건일 뿐이고 사람은 후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사면 이후에 이제 조국 원장이 존재감을 띄우는데 한창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좀 정치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와서 3주 동안 좋은 기사도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국민들께서는 이분이 광복 80주년에 나올 만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와서 말하자면 한 달 정도는 자숙하면서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하고 반성하는 메시지들을 몇 차례 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나와서 처음에 뭐 된장찌개 논란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2030 남성들이 극우화되어 있다. 이런 국민 분열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당에서의 이런 사건들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있었다는 것. 이것 역시도 강미정 대변인이 아까 침묵조차 본인이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네. 결국에는 방기함으로써 2차 가해를 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과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진보 진영의 좌완투수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대권주자로서 클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 이번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실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수감 생활 이후에 나와서 보였던 모습을 넘어서서 이번 사건에 대하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앞으로의 당의 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진보의 민낯이 또 드러났다 이렇게 거세게 비난을 했는데요. 지금 운동권 침묵 카르텔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일단은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또 최강욱 원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최강욱 대표는 이번에 민주연수원장을 맡았는데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본인도 공범이 되었었고 그런데 이번에 광복 80주년에 같이 사면 복권이 됐거든요. 되자마자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연수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가장 잘한 인사였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과거에도 뭐 암컷이 설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어떤 강연에 가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뭐 개돼지라는 등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들을 쓰면서 역시 2차 가해성 논란들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쨌든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 직에 대해서 사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면직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이라든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시장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권력형 성비위가 있었을 때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계속 인권, 여성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던 것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었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도 어쨌든 최강욱 원장이 연결이 되어서 민주진보 진영의 그동안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이 최 원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질문들,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들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뭐 당직 사퇴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에도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있었고 아마 이 그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도부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필두로 해서 뭔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순히 이 직위를 해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임명을 한 정청래 당대표나 이런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희 당의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왜냐면은 사실 8월 15일에 사면된 다음에 8월 18일에 내정된 이후 사실 보름도 되지 않아서 왜냐면 뭐 설화가 8월 31일에 세종시당 조국혁신당 행사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2주도 안 걸려서 다시 설화가 있었거든요. 예. 아까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위원선장 임명 당시에도 좀 설왕설래 좀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주 만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발생했다. 저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떤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하든 사과를 말씀드리든 이거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에 조국 혁신단 측 인사가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당 측 간담회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혁신당 측에서는 피해자 요구에 따라서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를 했고 이 두 건의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 2명을 모두 중징계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 조국 원장이나 혁신당 측의 입장이 나온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곧바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항의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거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고치고 도망가는 것을 또 이렇게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2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또 나가시는군요. 네, 어제도 법사위에서는 인신공격성 막말이 터져나왔고요.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치전국 속에서 지금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 관행을 여당이 민주당이 조금 더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어떤 법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 관행이라는 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무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거대 야당일 때도 같은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그 6선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번 저희 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5선임에도 불구하고 간사를 하겠다라고 간 부분들. 근데 여기에 있어서 간사 선임 문제도 역시 국회 관행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각 당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 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법사위원을 넘어서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네. 조금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던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법사위원직을 하면서 본인이 재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어떤 전략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싸울 때 싸우고 그리고 처리할 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막는 모습은 오히려 나경원이 정말 무서운가 보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모로 관행이라는 것 그리고 싸울 때 싸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하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이러한 국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사 선임을 통해서 법사위 운영 자체는 좀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셔요. 사실 저도 그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사실 안건을 상정했을 때는 그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 당 간사인 그 김용민 의원도 그 전날에는 동의했던 부분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명분은 그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 수년 동안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게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혹시나 뭔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사위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피감기관인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경원 의원은 지금 2019년 패스트트랙 지금 수사를 기소를 당한 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의 혐의 대상자에도 올라 있고 이런 사람이 야당의 법사위 간사로 오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수년 동안 주장해왔던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분 제공은 국민의힘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관행상 그래도 야당의 간사는 야당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그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주고 명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전 좀 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제 그 청문회 증인 참고인으로 23명 중에 22명이 이제 민주당 측이 요구한 인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북송금 재판 관련 인물들도 있어서 야당 쪽에서는 이건 뭐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이미 종결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억지로 아까 나경원 의원이 영상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좀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2명 중에 그런 쪽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진법사의 그 관본권 띠지 부질 사건 그리고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 그 간첩 조작 사건 등등 이미 검찰이 너무 무리한 아니면 탈법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 어제 그 입법 청문회 자체가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그런 절차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검찰개혁이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제 나왔었던 뭐 청문회 증인이라든지 이런 채택 과정부터 해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도 저는 검찰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이화영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안부, 법무부에 대한 문제들, 보안수사권 이것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5일에 정부조직법 통과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일단 내려놓겠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법원에서조차 채택하지 않았었던 주장들을 그 변호인이 나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국회에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사면 복권을 해주는 가운데 있어서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떠한 죄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또 추미위원장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분간 국회가 시끌시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어제 조지아주 한국공장 건설 급습과 관련해 체포한 인원 대부분이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국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지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손이 뒤로 묶인 현지 직원들이 단속 요원들에게 연행됩니다. 현지 시간 4일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미국 이민당국이 급습했습니다. 미 당국은 사상 최대 규모 작전이었다며 체포된 475명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investigation resulted in the arrest of 475 individuals and is focused on ensuring accountability for those who violate the law.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이 자기 임무를 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하지만 현지에 공장을 짓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들로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이 미국인 대신 저임금 불법 체류자 고용 관행을 겨냥했을 거라는 가능성도 나옵니다. 우리 외교는 즉각 총형사를 급파했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특히 이번 단속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된 정식 형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네,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이 공동으로 짓고 있는 조지아주 공장을 급습해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나섰습니다. 관세 후속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 이례적인 단속에 나선 배경은 뭔지, 대응책은 무엇인지 권혁중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475명이 체포됐고 그중에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고 하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 대대적 단속의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대전제가 확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제는 판단하고 이 근거는 뭐냐 그러면 일단 조지아주라는 거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지아주는 굉장히 이제 경합주였습니다. 대선 때 2000년대에 와서는 이제는 공화당 우선이었다가 아시겠지만 한 번은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을 선택했고 한 번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경합주예요. 근데 항상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조지아주에 대한 현대자동차 투자에 대해서 본인의 치적을 굉장히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현대차 LG엔솔 합작 회사는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했었을 때 그때 현대자동차가 발표했던 미국 대미 투자 발표했던 그 결과물로 세워진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치적으로 삼아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이슈겠죠.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가 내년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꾸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치적으로 하면은 눈에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이런 이유였을 거다. 그래서 조지아주에 대한 봐라. 막상 민주당 쪽에서 아니면은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거를 와서 공장을 쳤는데 까보니까 미국인 노동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 이러더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는 사실 어필을 한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치적 이슈가 정치적 논리가 아니었다 그러면 미국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영장을 받고 들어간 거잖아요. 영장에 보면은 이제는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불법 노동자의 4명을 목표로 해서 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들고 까보고 들어가 보니까 한국인 노동자가 거의 뭐 70%였던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미국 측도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면 미국 측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아마 결과였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약간 물러서는 어떤 뉘앙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과연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냐에 따라서 아마 향후 대응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런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또 거액의 투자를 약속을 하고도 기습을 당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건설 노동자를 구한다 그러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훨씬 더 숙련되고요. 그다음에 일도 잘할 겁니다, 당연히.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현대자동차와 LG엔솔의 이 합작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 또 우리나라의 말을 통하는 분들 숙련된 노동자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비숙련 노동자들 특히 이제는 미국에 전혀 기술이 없는 이런 어떤 노동자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진척이 안 나오겠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또한 그걸 넘어서 이제는 미국에서 압박을 해서 현지에 이제 공장을 세워야 되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배터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요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도대체. 그래서 그러면은 인력을 키워내야 되는데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공장 지으라 얘기하고 우리 기업은 비숙련 노동자 갖고 공장 세우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결국에는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인 문제로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로 아마 비화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3,500억 불에 대한 사실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서 투자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숙제를 안고 있는데 해결할 길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조 부흥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민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이 이슈를 들고 왔을 때 모든 경제계에서 걱정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물가 상승.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 미국을 만들었던 거는 불법 이민자들 사실상 이런 분들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사실상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불법 이민자를 단속한다 그러면 당연히 현지에 있는 이제는 고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써야 되고 이게 고스란히 물가에 압박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을 부흥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제조업을 이끌어왔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하자니 이게 앞뒤가 안 맞게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이제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새벽에. 네. 그런 걸 봤을 때 드디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관세가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 그래서 굉장히 좀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한미 관세를 두고서 지금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 후속 협상에도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아쉬운 게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도장을 못 찍었다는 게 그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상호관세 15%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속 구두상으로 15%로 이제 알려져 있지 문서상 형문화된 문서가 사실상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현대자동차와 엔진앤솔의 이 노동자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관세 이슈로도 아마 계속적으로 엮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해서 만약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동자에 대한 이제 비자 이 부분을 좀 풀어주기를 지금은 사실상 이제 H1, H1B, H2B 같은 비자 뭐 고승능률 있는 이런 그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비자가 쿼터제로 묶여갖고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사실상 이런 뭐 에스타 비자라든지 뭐 90일짜리 여행 비자 이런 걸로 출장 가는 걸로 해갖고 사실 풀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300명 중에 분명히 잡았을 때는 LG엔솔, 현대차 본사 직원들, 협력회사 직원들 출장 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분들 제가 봤을 땐 장기 체류로 해갖고 묶여 있을 거예요. 한국 못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족들 얼마나 걱정스러울까 해서 저는 정부가 나서서 비자 문제를 일단 풀어주는 게 지금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부실한 초기 대응에 이어 무리한 영장 신청으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나곤 기자입니다. 쥐색 SUV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남자아이 2명 앞에 멈춥니다. 잠시 후 화들짝 놀란 아이들이 빠르게 도망갑니다. 경찰은 SUV 운전석과 조수석에 탔던 남성 2명에 대해 유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던 겁니까?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습니까? 하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과 고의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실제로 유괴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피의자들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걸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첫 신고를 받고도 CCTV 일부만 확인 후 사건을 종결했고 지난 1일엔 초등학교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가정통신문을 냈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일에야 용의자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 부실한 대응으로 제대로 혐의를 다지지 못한 채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지난 2019년 미 해군 특수부대가 김정은 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한 통신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북한에 침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해안에 도착한 특수부대는 민간인을 태운 선박이 접근하자 발각을 우려해 이들을 사살한 뒤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중부와 호남 지역에는 밤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와 충남, 전북에 최대 10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 32도, 대구 34도로 습도가 높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